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를 입법 예고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통합당은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과 맞대결할 김부겸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앞두고 첫 방문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배우설을 제기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기본소득 도입을 단일 의제로 내걸고 국회 입성에 성공한 원내 1인 정당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과 함께 우리 사회 핵심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의 개념과 추진 계획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여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실거주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이번 주 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해 7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 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주택을 총선 후 2년 내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받은 데 따른 겁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 등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을 우려해 이번 전수조사 후 의원들이 다주택 처분을 서두르도록 권유할 방침입니다. 통합당은 다주택 보유 논란이 청와대와 여당에 이어 통합당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다주택자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유재산을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이어 부동산 정책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념 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정책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올랐다. 이런 프레임들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결국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린 것으로. 통합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러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낙연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오늘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거대 여당에 주어진 국난 극복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첩된 위기 앞에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태세로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열외일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로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침체, 사회적 난제인 격차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안보 문제 등 크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제, 사회,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의 협력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립니다. 당권 도전을 저울질했던 송영길 의원은 불출마 의사와 함께
이낙연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은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또 우리 민족사의 정리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5.18 특별법 제정.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지도자라며 지역주의 타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은 당선되면 대권에 출마하지 않고 당대표 임기 2년을 끝까지 채우겠다며 이낙연 의원을 견제했습니다.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민주당 당원에 따라 이낙연 의원이 당선되면 임기 7개월 만에 중도 사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수용을 두고 고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한다고 몰아붙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지휘감독권 발동에 청와대 배우설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 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총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측근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정당하다며 윤 총장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제안된 특임검사 도입 의견에 대해선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하극상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어기면 정직 6개월 정도라는 입장을, 김남국 의원은 방송에서 감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검사의 모아진 의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검찰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모습 매우 부적절하고요.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인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아울러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모른 척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인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는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정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 공세를 하며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7월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국회 참여를 거부했던 통합당이 이제 원내에서 싸우겠다라면서 복귀했죠. 네, 그렇습니다. 6월 국회 그러니까 추경 국회죠. 통합당은 보이콧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당이 이제 원구성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통합당은 상임위에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7월 국회에는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합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미 여당이 3일까지 처리하겠다며 추경 처리 날짜까지 나온 상황에서 통합당이 참여해봐야 들러리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당은 졸속 추경이다. 수십만 명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만드는 추경이고 또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인 땜질 처방이다. 이런 논평들을 내면서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7월 국회가 소집이 되면서 국회 참여를 선언을 합니다. 출구가 필요했었는데 그 시기가 잘 맞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히틀러의 야욕을 끝내 무너뜨린 처칠의 말처럼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어디서든지 싸울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원내 투쟁을 선언을 하면서 들고 나온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이제 몇 개 정도 되나 살펴봤더니 한 5개 정도가 되거든요. 5개 정도요? 예. 예. 그 워딩을 좀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 이제 국정조사하겠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을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 또 한명수 전 총리의 재수사, 울산 선거 부정 사건, 또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국회에서 이제 철저히 밝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통합당이 국회 복귀하면서 특검도 국정조사 요구를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네.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에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건데요. 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내용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또 대북정책 등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이제 질의가 가능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원구성 협상에서는 이제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 또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의 법사위 청문회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구성 협상이 결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양보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조사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7월 국회는 정쟁하지 말고 입법 국회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을 향해서는 상임위에서 민생 입법을 두고 여당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또 촉구하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시작된 지가. 제가 이제 어제까지 접수된 법률안 통계를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의원 발의 법률안이 한 1,400개 정도, 또 정부가 65개 정도를 발의를 했는데요. 시작할 때니까 좀 많은 편이긴 하겠죠. 네, 예, 의지가 많이 반영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우들이 예, 많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80건, 1,500 가까이 되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이제 원내대책 회의에서 산적한 민생 과제가 많다 이제 그러면서 입법 국회 하자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벌써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 달 만에 발의된 법안이 1,500건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 과제를 밀리지 말고 제때에 상임위를 열고 처리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통합당은 5개에 이르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소수인 입장에서 뭐 속수무책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통합당은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뭐 쟁점화 시키려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합당이 주장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 통합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장, 요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는데 이제 자꾸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면서 이제 여론몰이를 하자 뭐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론이 높아지거나 여론이 바뀌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공세를 펼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여론이 얼마나 호응해 줄 것인가 이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회에서 계속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일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자리 다 가져갔죠. 그런데 그 전에 민주당이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7개를 양보할 수 있다. 이걸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조영 원내대표가 오늘 다 안 받겠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고요? 다시 확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여야 그 7월 그 의사 일정 협의를 하면서 통합당한테 다시 7개의 통합당의 몫의 상임위원장이 다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오늘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먼저 돌려놔야 한다. 뭐 이게 우선이고 이게 전제다라고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상임위 7개를 돌려달라고 한 일도 없고 또 민주당이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건데요.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전 후반기로 나눠 맞는 것을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협상할 때 주장이죠? 네,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이고요.
저는 당초 이제 이번 21대 국회 원구성이 가장 빨리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 기자는 그렇게 예상했어요? 법사위는 이제 협상의 카드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열고 보니까 민주당이나 통합당은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상임위가 이제 법사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그 통합당의 입장을 보면 통합당은 이제 법사위하고 예결위원장을 달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 카드가 이제 예결위원장인 카드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를 고수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1대는 국회는 뭐 적어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맡아서 운영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를 하면서 본회의 상임위에서 대여투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주요 상임위에는 뭐 세속적으로 공격력이 강한 강성 인물들 주에 배치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소속 의원 103명에 대한 상임위원 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배정된 표를 놓고 보니까 가장 이제 눈이 가는 상임위가 국회 운영위원회였는데요. 네.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를 이제 소관 기관으로 하는 곳입니다. 운영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원내 부대표단을 배치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도읍 의원, 곽상도, 김태흠, 박대출 의원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 네 사람 다 저기 원내 대표단은 아닌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딱 보면 강성으로 좀 분류되는 그렇죠. 의원들인데요. 김도읍,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요. 또 나머지 의원들도 투쟁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의원들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또 법사위 간사를 보다 보니까 김도읍 의원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삼선 의원이라 하면 주로 이제 상임위원장급인데 이번에는 법사위 만약에 야당이 맡았을 경우에 뭐 예상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간사는 주로 이제 재선 의원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선의 법사위에 이제 김도읍 의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도 보면 이제 통합당의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제 7월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될 겁니다. 그 여야의 의사일정 협의가 이제 조금 길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당장 15일 공수처 출범부터 통일부 장관 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또 고 최숙현 선수의 관련 진상조사, 또 부동산 세법 처리 등 이제 현안이 많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이제 상임위가 전체적으로 가동이 돼서 현안을 챙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가 계속해서 늘면서 작년에는 검거 건수가 600건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토킹이 늘어나는 데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한 몫을 했는데요. 최근 법안 마련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프로 바둑기사 조혜영 구단은 스토커에 1번, 경찰에 2번 좌절했다고 말합니다.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남성에게 내려진 건 고작 벌금 5만 원, 사실상 훈방 조치에 그쳤다는 겁니다. 내일도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경찰분한테 협박을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갈수록 잔혹해지고 뻔뻔해집니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외국과 달리 스토킹 처벌에 법적 근거가 없어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스토킹 신고 대비 경찰 검거율은 11%, 처벌법 자체가 유명무실해 검거율도 낮은 상황에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 작용할 단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감시와 처벌은 미미합니다. 일례로 하 씨는 풀려난 뒤에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선 남인순, 정춘수 구원이 각각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을 땐 7년 이상 징역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법안 발의에 소극적이었던 통합당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까지 사이버 스토킹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통합당 김영식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스토커 방지법을 당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나선 만큼 21년 만에 스토킹 방지 법안의 국회 통과는 유력한 상황. 다만 이 법안들은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향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까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인한 사후적인 중대 범죄 발생 이전에 피해자 안전 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문체위원장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공감하고 있고 간사 간의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가해자가 누군지 진상을 밝혀내고 체육계 인권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반복되는 체육계 선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간담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선수와 가해 지도자의 선분리, 후조사 체계의 정립과 체육 지도사의 자격 취득 의무화, 스포츠 윤리센터의 고발건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포럼 강연에 나서서 평당 3천만 원 아파트를 강남 지역에 수천 세대에 공급하면 주변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또 서울 주변이 아니라 서울 안에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현 정부가 억제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2주택을 보유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 기자 때부터 만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관리 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의 아파트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민주당 다주택 소유 의원들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을 보유한 여당 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 오늘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낙연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전당대회가 산무 전당대회로 흐르고 있다며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뭐가 없다는 걸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 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부겸 전 의원과 함께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전대 흥행가도에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당대회에서 필수 코스였던 예비 경선도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현장 집회도 온라인 당원들 사이에 팬덤 현상도 없는 산무 전당대회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 전당대회가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준비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당대회 규모와 일정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데다 구도마저 양자 대결로 굳어진 탓에 역대 가장 조용하고 엄숙한 전당대회가 될 판이라며 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행사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에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전당대회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죠. 함성과 환호가 없는 조용한 전대지만 열기만큼은 뜨겁게 띄울 묘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정부가 잡으려면 하면 할수록 더 오르는 집값 때문에 요즘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내놓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정치권에도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거론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여서 많은 부동산 정책 집값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자격 문제예요. 자기 손이 깨끗하지 않은데 만질수록 더러워지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야권의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 두 사람은 최근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에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를 비판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다주택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같은 여당 인사인 노 실장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김 의원은 현재 당내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에 대해 당 차원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주택 의원들은 금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원희룡 지사도 권력을 행사하려면 자기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에 지난 2007년 자신이 내놓았던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 신탁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쯤 21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때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정책 기조에 맞춰서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또 야당 의원들의 현황은 어떤지 중간 점검을 하게 될 텐데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할 여야 정치권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후반기를 책임질 외교 안보라인 인사를 발표하면서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개선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여야는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통합당은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후보자를 집중 타깃으로 송곡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문 대통령의 이번 외교 안보라인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여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비문 인사로 파격 발탁이라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권에서는 탕평 인사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를 국정원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입니다. 박 후보자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당국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과거 행적이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통합당 주장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보위원을 4차례 한 것과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박 후보자는 국정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정보위 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북한 인권법 저지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반성문부터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통합당의 정보위와 외통위 위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대북 정책 방향을 따져 묻겠다며 청문회에서 송곡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자는 의원 시절 특히나 청문회 공격수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기도 하죠.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된 박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 문턱을 잘 넘어서고 국정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부동산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오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진단하는 긴급자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또 제1야당 입장은 무엇인지 통합당 대변인입니다. 배준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가 부동산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입법적인 협조도 부탁했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그렇게 큰 기대를 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통합당의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주로 거론이 됐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 총체적인 난국
적성을 보이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대통령께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실패를 오히려 이 국회 탓으로 돌리려고 하십니다. 근데 정부가 내놓은 21번 부동산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실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는 김현미 장관이 아니라 이런 세제 등을 포함해 갖고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실련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한 52% 폭증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경제부총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네. 최근 청와대가 이제 주요 참모들 관련해서 논란도 되고 있고 특히 노영민 실장 이제 한 주택 팔려고 하니까 청주 팔아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그런 분위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우리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타당한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통합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참모나 여당 의원이 정부 정책에 자발적인 참여는 몰라도 사유재산 팔라고 이렇게 압박받는 거는 사실 헌법상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르니 이게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코미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와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떤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면에서 있어만은 이렇게 발을 빼는 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부동산발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민들이 좌절하는 게 청와대 또 정부의 참모들이 앞다퉈서 이제 특유의 정석 같은 걸 보여준다 이거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 팔고 반포 아파트 지킨다는 거는 강남 불패 신화를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정치인데 좀 걱정됩니다. 강제 처분은 지금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에 충돌하지만은 정책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뭔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아까 제가 후속 입법, 국회 입법적인 지원 부탁한다라는 것인데 주로 이제 관련되는 것이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제 강화하는 이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대안 해법이 될 거라고 통합당은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저희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십 년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져 왔는데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게 현 정부가 특히 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거는 정말 땜질식 처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부동산 값이 결국은 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면은 이게 돌고 돌아갔고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건데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반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나서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문제 지적했는데요. 이제 통합당에서는 해임 건의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야당 전체가 동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당의 일부가 같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총괄을 하셨는데 21번이나 정책을 냈는데 모두 실패로 기결됐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김 장관님은 죄송하지만은 전문성이 없는 데다가 모든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정말 어리둥절하게 했는데 물론 해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하시든지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든지 이 국민들이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청와대 참모들 얘기 나왔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또 대신 입법적인 대비도가 차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통합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관련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다른 한 차원은 대여 견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할 일은 부동산 전수조사 같은 쇼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전면 수정을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 계속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그런 오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주택 과열의 원인을 또 시장에서 찾아야지 모든 집 가진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갖고 이것을 특히 한 집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이런 국민들을 포함해갖고 세금으로 징벌적 과세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서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는 정책을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본소득 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웠었는데요. 올 1월에 기본소득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당 이름에 바로 기본소득을 넣어서 창당했다가 21대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분이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노동당으로 활동을 하셨었죠? 네, 예전에 노동당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뭐 다루는 내용은 비슷했을 건데요. 이번에 이제 선거 때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가지고 개별 정당으로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는데요. 현재 원내는 1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 혼자입니다. 예, 그래도 참모들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당원 수가 2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80% 정도가 그중 10대에서 20대다. 네, 한 16,000명 조금 넘게가 10대, 20대인 아주 젊은 정당입니다. 네, 조금 더 기본소득당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기본소득당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단일 이슈 정당입니다. 이 기본소득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던 기본소득당에 지난 창당 과정에서 16,000명이 넘는 10대, 20대의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 네,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주 좀 새롭고 독특한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당 여기 이게 있는데 구자 비슷한 게 뭔가요, 이게? 아, 네. 마이크를 만졌군요. 네, 예. 요것이 저희 로고인데요. 예. 기본소득이 여러분의 삶의 쉼표가 되어드리겠다라는 이게 의미의 쉼표군요, 네, 그러니까. 쉼표 모양의 로고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개념과 구성이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당명의 기본소득을 내건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그 핵심 그리고 구체적인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매월 60만 원씩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공약과 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운 분배의 원칙과 새로운 사회의 상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연, 그러니까 지구나 땅, 물, 공기 혹은 석유,
데이터 같은 것들이 누군가 특정인의 것으로만 이야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지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예, 이런 것처럼 이런 모두의 것으로 돌려야 하는, 모두의 것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오는 이윤을 이제 다시 모두의 것으로 일정 부분의 몫을 다시 분배하는, 새로운 분배의 정의를 세우는 기본소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 논의 주로 이제 그동안은 조금 진보적인 정치 세력, 진보적인 정당들에서 논의가 됐다가 이번에는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하면서 더 화두로 떠오른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재원 등을 감안했을 때 통합당과 국민의당 공동포럼에서 일단 취약한 집단들, 청년이라든가 영유아 가정부터 기본소득 지급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었는데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제 보수 정당들에서도 전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꼭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 꿈이 한 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상당히 수렴되고 있는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K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선별하고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만약 이 모임에서 이야기하신 청년 영유아 기본소득이 청년과 아동들에게 소득의 조건 없이, 재산의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면 저는 충분히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기에 이제 가정에게 지급한다라는 표현이라거나 아니면 청년과 영유아에게 주되 소득이나 재산의 어떤 기준을 둔다라고 하면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아주 요즘에 뜨거운 이슈에 이름이 붙은 유사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럼 좀 기본소득 개념은 가정 단위보다는 개인 단위로 지급하고요. 네. 예.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 불가피하게 특정 집단을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조건 없이 지급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청년 기본소득 혹은 아동수당 같은 것들을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함께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더구나 기본소득이 예전부터 논의가 됐지만 최근에 와서 산업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의 개념이 더 확산된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60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계산 나온 거 보니까 연 예산에 360조 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원 등을 감안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모델로 흔히 빌려오는 북유럽 등에서도 시범으로는 실시했지만은 이렇게 소득 제도까지는 못 갔다 이런 것도 있는데 현실성 논의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북유럽이나 이제 해외에서 진행된 실험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 좀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실패했다라고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공론화로서의 시작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핀란드의 경우 시범 실시 정도까지만 했죠. 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를 조건이 있이 주느냐 없이 주느냐 실험을 한 것인데요. 네, 고용 효과는 고용일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1년에 6일 정도 차이여서 실업급여를 대체하는 데에는 고용일 차원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정도의 결과였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라고 보도가 되어서 좀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제 재원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60만 원 기본소득당의 모델로는 단순 계산하면 말씀하신 대로 360조 정도가 드는데요. 근데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른 국가의 재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재원은 국가가 걷어서 그리고 정부를 통합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알 수가 없죠. 근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걷자마자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360조가 정말 360조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는 돈이 더 많은 국민들의
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계산해야 실제 순증세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당 모델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70%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모델이고요. 실제 순증세율은 한 108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약간의 조세 성격과는 다르다라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거군요. 예. 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을 당장 줄이려면은 취약계층과 약자를 먼저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우선이란 지적도 있고요.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과거 국민연금이 연구를 시작하고 15년 정도 만에 시행을 한 것처럼 기본소득도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기본소득이 매우 놀랍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정책이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이미 오랜 기간 좀 연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건지 혹은 어떤 실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이제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원내의 7개 정당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지, 국민들에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얼마 정도 금액으로 시작할지 등을 좀 책임 있게 같이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이제 방점을 두는 쪽이고요. 정부 여당이 고용보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정책 마련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번 이재명 지사와 서로 논의도 하면서 당장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지금 한국 사회 현실에서 정의 실현에 더 부합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전국민 고용보험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지속되면서 마치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인 것처럼 많은 오해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의 대증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새로운 소득의 원천으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전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데 몇몇 대선 주자분들이나 정치인 분들께서 마치 이것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네, 네. 충분히 아실 만한 분들인데 제가 평소에 알기로는 그래서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이 무엇이 더 정의롭냐라기보다는 아실 만한 분들인데 왜 서로 논쟁을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네, 기본소득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요. 네. 제가 그런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의원님들 중에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르면 향후 한 2년 동안은 입도 못 댈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기본소득이 워낙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과 이슈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청년층의 취업 어렵고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사태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쪽, 주도해 쪽의 설명은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얘기하고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불공정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 의원은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까? 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 공항의 방호 업무가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네. 중요한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었다니. 필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네, 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정치권이 이것을 불공정이냐, 그러니까 청년의 편이냐, 비정규직의 편이냐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이 도대체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저는 핵심은 불안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당장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불안감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절망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없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책임 있게 논의하고 대안들을 내놓는 방식으로 논쟁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이 그런 듣고 보니까 구성도 그렇고요. 네. 기본소득을 핵심 이슈로 던진 정당이기도 하지만은
청년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청년 정당입니다. 청년분들 모이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예. 기본소득에 반응했던 많은 분들이 공교롭게도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정당이 되었죠. 예. 네, 국회 입성 후에 1호 법안으로 청년국회 4법을 발의했는데 어떤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거죠? 네, 청년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많은 정당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기본소득당을 창당하면서 16,000명이라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의 1호 법안으로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청년국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장벽이 되는 기탁금의 문제,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인데요. 공직선거에서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 것들과 함께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장벽을 허무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또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21대 국회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기본소득의 실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책임하게 저희의 안에 대해서 툭 던져놓고 국민 여러분들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소득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꼭 실현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덧붙여서 밀레니얼 세대의 30대 여성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양한 소수자들의 문제, 여성의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일을 시켜놓으니 잘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질 텐데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영남 지역은요, 소나기가 올 수 있으니까 출근길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